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설탕보다 단맛이 무려 300배나 강한 것으로 알려진 사카린. 한때 유해성 논란으로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됐었는데요. 식약처에서 사카린 사용 허용 범위를 어린이 기호식품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내 중소기업은 70만 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70만 중소기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곳이죠. 경기도 경제투자실 기업지원 1과인데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생활법률 상담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있으신 분들은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8월 4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설탕이 귀하던 시절에 싼 가격에 단맛을 느낄 수 있게 해주던 사카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때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카린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됐습니다만 최근 식약처에서 안전하다, 허용 범위를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된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 화학과 이덕환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사카린 어르신 분들에게는 추억의 맛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어떤 물질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사카린은 라틴어로 설탕이라는 뜻입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카린은 한 130년 전에 미국에서 그 산업 폐기물인 그 콜타르에서 분리한 톨루엔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인공적으로 화학적으로 합성한 인공 감미료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런 사카린이 첨가가 허용된 식품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우리가 한 60년대 말까지만 해도 사카린을 설탕 대용으로 많이 먹었습니다. 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사카린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예. 이게 좀 몸에 나쁘다는 이 이야기가 많이 퍼져서 지금까지는 김치, 젓갈, 절임 이런 식품 9개 식품에만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내년부터는 그 식품에 사카린을 첨가할 수 있는 허용 범위가 크게 늘어난다고 들었는데 예. 어느 정도까지 늘어납니까? 거의 대부분의 식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확대하는 범위는 어린이들도 먹는 빵, 과자, 아이스크림 이런 데까지 넣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서 예. 모두 17개 식품군으로 확대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 한때 이 사카린이 암을 일으킨다고 해가지고 유해성 논란이 있었는데 언제 어떤 이유로 이런 논란이 생긴 건가요? 사카린은 이제 시판이 되고 나서 한 20-30년 후부터 사람들이 거부감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산업 폐기물을 원료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예. 이거 일반적인 정서에 맞지를 않죠. 예. 쓰레기로 만든 식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1900년대 초부터 이 논란이 쭉 있어 왔었습니다. 예. 이걸 이 산업 폐기물에서 만든 합성 감미료를 먹어도 되느냐 하는 인식 문제로 논란이 있어 왔는데 예. 1970년대부터 이제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예. 이 발암성이 확인됐다 하는 보고가 있으면서 논란이 확산이 돼서 예.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이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니까 좀 규제를 하자 해서 거의 모든 나라에서 부분적으로 규제를 해왔었습니다. 예. 사실 사카린이 동물 실험에서 암을 일으켰다고 해서 인체에 또 암을 반드시 일으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 이제 그런 상황이 밝혀진 셈인데, 예. 지금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새로 밝혀진 게
쥐하고 사람하고의 그 소변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예. 쥐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유가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규제가 풀리는 거고요. 그렇군요. 사카린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혀를 자극해서 단맛은 굉장히 강하게 느끼도록 해주는데 예. 사람의 소화기에서는 흡수가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혀만 자극하고 그냥 배설이 되는 물질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이걸 가지고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겠다라고 해서 WHO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나라에서 규제를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세계적인 추세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있나요? 아직도 이제 우리나라도 좀 뒤늦게 참여를 하는 셈이고요. 예. 세계보건기구, 미국, 일본, 유럽 등이 전부 이제 규제를 풀어서 예. 거의 대부분의 그 식품에다가 넣을 수 있는 이 법적으로 허용된 식품 첨가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뭐 사카린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아도 되겠군요. 예,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확인한 사실은 혀를 자극해서 단맛을 느끼게 해주는 것 이외에는 예. 우리 몸 안으로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 사용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사카린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다면서요? 이게 좀 이제 이 사카린의 유해성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사카린은 이 우리가 단맛을 좋아하는 거는 굉장히 생리적이고 본능적인 겁니다. 예. 우리 세포, 특히 뇌세포가 단맛을 가진 포도당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이게 이제 당뇨병에 걸리신 분들은 생리적으로는 단맛을 꼭 먹고 싶어 하는데 예. 설탕이나 이 포도당을 드시면은 생리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단맛을 느끼지 못해가지고 이제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고 우울해집니다. 예. 이런 분들한테 사카린은 기적과도 같은 거죠. 예. 혀만 자극해서 단맛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병에는 생리적으로는 아무 문제를 예. 일으키지 않으니까 아. 당뇨병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식품 첨가물입니다. 예. 사카린이 안전하다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먹는 건 좋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어떤 예. 것이든지 많이 먹어도 괜찮은 식품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 이 사카린의 경우에는 특별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드셔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조금만 과하게 집어넣으면은 쓴맛이 납니다. 그리고 네. 금속성의 뒷맛이 남아서 필요 이상으로 많이 넣을 수가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사카린이 안전하다면은 모든 제품에 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요. 예, 식약처에서 식품 첨가물에 대한 규제를 정하는 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과학적인 근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과학적인 근거가 아무리 확실하고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규제를 하게 됩니다. 예. 이 사카린이 이제 지금 그런 범주에 들어가는 물질이고요. 예. 아마 시간이 지나면은 특별히 규제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도 뭐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아스파탐이라는 감미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가지 인공 감미료가 몇 가지가 개발이 되어 있죠. 예. 이 인공 감미료에 대해서 이제 인공이라는 또는 합성이라는 수식어 때문에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천연식품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예. 천연이라는 것은 다른 생물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예. 설탕의 경우에는 사탕수수나 사탕무를 가지고 예. 만듭니다. 근데 예. 사탕수수나 사탕무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열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먹어야 될 식량을 포기하고 거기다가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탕수수나 사탕무를 재배를 합니다. 예. 이게 덕분에 그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고 예. 굶주리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물론 이제 천연식품을 좋아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성향이지만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은 만들어 먹겠다는
그런 좀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예. 70억이 살고 있는데 예. 우리가 모두 천연식품에다가만 의존을 하게 되면은 그 우리의 그 입맛을 그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그 의외로 엄청나게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 분들이 계신다는 예. 그런 현실적인 그 사실도 좀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화학과 이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향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오늘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 뮤지컬 꽃신에 대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뮤지컬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과감하게 다룬 순수 창작 뮤지컬인데요. 광주 나눔의 집 할머니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구성됐고 특히 배우나 스태프들 모두 아무런 출연료 없이 오로지 재능 기부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예, 그 위안부 문제를 다룬 국내 최초의 뮤지컬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작품이 탄생하게 됐나요? 네, 이 작품을 기획한 이종서 대표는 원래 영화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우연히 지난해 여름 위안부 피해자인 고 이용녀 할머니의 노제를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꼭 뭔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예. 꽃신이 만들어진 배경을 이종서 대표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꽃씨는 일제에서 성적 희생을 강요당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픈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작년 8월 14일인가 기억이 되는데요. 이용녀 할머니 노제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분들의 한을 그리고 저분들의 얘기를 세상 사람들한테 좀 많이 알려주고 싶었는데 사실 영화로 만들기에는 굉장히 어둡고 무거운 소재여서 그전에도 시도를 해봤지만 좀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노래로 춤으로 저분들의 얘기를 표현하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10달 동안 굉장히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불과 10달 만에 저희들이 대구의 대극장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재능 기부로 만들어진 뮤지컬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작품이 만들어진 건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뮤지컬 꽃씨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모든 세대와 공유하고 또 역사적인 교훈을 전하기 위해 제작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상업적인 작품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외부의 투자도 전혀 받지 않고 대표님의 자비로 제작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많은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선뜻 좋은 뜻에 동참해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주연을 맡은 강효성 씨는 물론 윤복희, 김진태, 최혁주 씨 등 유명 배우들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재능 기부임에도 오디션에는 340여 명의 배우들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재능 기부로 무대에 오르고 있는 배우 최혁주 씨에게 출연 소감 들어봤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좋은 일 어떤 분들은 많이 하기도 하고 또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대놓고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 작품을 선택한 거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좀 가치 있는 일을 해보자 해서 했는데 공연이 올라가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특히 제가 맡은 역할이 위안부 혜순 할머니 역할인데 15부터 80세까지 제가 연기를 하는데 굉장히 슬펐어요. 그분의 삶이 너무 슬펐고 배우들이 작품보다 자기 역할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선택하는가가 정말 많이 다르잖아요. 저는 이 혜순 할머니 역할이 너무 좋아서 꼭 하고 싶었어요. 아무튼 몰입해서 지금 연기하고 있는데 행복합니다. 무대 위에서. 저희는 이제 무대에서 할머니 역할을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서 이게 몰입이 100% 되면 내가 진짜 혜순이가 된 것 같은 그런 슬픔에 젖거든요. 특히 또 할머니들 만나면은 좀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할머니들 한을 좀 진짜 풀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연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뮤지컬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일제강점기 말에 결혼을 약속했던 두 젊은 남녀가 일제 주민동원 강제령으로 징용과 위안부로 끌려가면서 겪는 아픔과 사랑 이야기인데요. 네. 할머니들의 꽃다운 시절 사랑 이야기를 담은 건 아무래도 소재가 무겁다 보니까 뮤지컬 특성상 어둡고 슬픈 내용만을 담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뮤지컬 꽃신 중 한 장면 담아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 혜순이는 밤낮으로 그림을 그리네. 우리는 늙어가 금방 죽어 없어져. 그림이랑 노래, 책 이런 거는 오래오래 나를 거야. 민들레 흑신의 키로 약해 보이도 그래도 그게 멀리 나라는 가겠나. 그래 우리를 오래오래 기억해 줬어.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거예요. 네, 공연 보신 분들 어떤 반응인가요? 네, 제가 서울에서 공연이 시작된 지 3일째 되는 지난 금요일 저녁에 공연장을 찾았는데요. 엄마와 함께 온 12살 초등학생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대가족을 끌고 오신 할아버지 그리고 고등학생 조카와 함께 공연을 보러 왔다는 중년 여성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가족 친구들에서 11명이 같이 왔어요. 할머니들의 비참했던 참혹한 그 삶을 다시 한번 보게 돼서 참 마음 아프고 분노도 느끼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같은 여자로서 너무 짓밟힌 그 인생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건 그리고 또 다른 역사잖아요. 이 역사를 모르고서는 앞으로 개선되는 게 세월호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들이 이런 역사가 그냥 파묻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알아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되고 보상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사과라도 일단은 받아야 되고 인정이라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너무 저는 죄송했어요. 제가 가만히 있었다는 게 이때까지. 지금 당장 행동할 수 있는 게 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페이스북에라도 이거라도 보라고 먼저 우선적으로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 주변에는 많이 알거든요. 근데 오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안 오셔서 더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사람들이 보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작품이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에서 창작 뮤지컬 상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뮤지컬 꽃씨는 지난달 초 제8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에서 첫 선을 보였고요. 폐막식에서는 꽃씨니 창작 뮤지컬상은 물론이고 일본 여군 하루코 역을 맡은 윤복희 씨는 여우 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 공연 계획 어떻게 됩니까? 네, 뮤지컬 꽃씨는 7월 30일부터 8월 17일까지 서울 마포아트센터에서 공연될 예정이고요.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은 오후 8시,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오후 3시와 7시에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이후로는 성남아트센터에서 9월 4일까지 3일간 공연이 예정돼 있고요. 대전, 포항에서도 계속 공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바람과 계획 마지막으로 이종서 대표에게 들어봤습니다. 꽃씨는 그 뮤지컬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뮤지컬은 또 재미도 있어야 되잖아요. 무거운 얘기를 어떻게 140분을 끌고 가겠습니까? 그러나 꽃씨에서는 다른 뮤지컬과는 달리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작품입니다.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신 이후에도 뮤지컬 꽃씨는 여성 인권과 아동 인권의 고찰을 그린 작품으로 10년, 20년 계속 좀 오랫동안 남기고 싶습니다. 서울 공연이 저희들이 8월 17일까지 마포 아트센터에서 진행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9월 초에 성남과 그다음에 대전, 포항 공연이 예정되어 있고요. 하나 고무적인 거는 8월 5일 날 중국에서 뮤지컬 공연 관계자들이 일부러 이 공연을 보시러 오십니다. 그래서 그게 성사가 잘 되면 저희들과 중국 측 배우들이 합작을 해서 아마 이 위안부 쪽의 그 얘기를 풀어나가는데 좀 국제적인 공조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공연 관람 요금에 대해서도 좀 안내해 주시죠. 네, 관람료는 여타 뮤지컬의 40에서 50% 수준인 3만 원에서 5만 원 수준이고요. 네. 특히 이번 공연 관람료 수익의 50%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에 기부된다고 합니다. 많이들 보러 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송향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박사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 또 그 결과들이 이렇게 추출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현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 자신 속에서 생존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이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자기 효능감,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더불어 사는 세상,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우리 경제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비결 바로 중소기업인데요. 경기도에서는 70만 개의 중소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시스템이 마련돼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주고 경기도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생활법률 상담 시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생활 속에 발생한 일들에 대한 법적인 관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시거나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는 수도권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린 뒤 서울, 경기와 충남, 호방지방은 밤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기상청은 전국이 태풍에서 변질된 열대 저압부 영향을 받으면서 비가 내리겠고 영서와 영남, 충북지방은 내일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날이 개면서 다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1시간에 5,58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시간급을 1급으로 환산하면 44,640원이고 월급으로는 116만 6,220원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4.6%인 266만 8,000명으로 추산됩니다.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 격차가 10년 넘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수치는 시간이 갈수록 OECD 평균과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자료를 보면 한국은 최근 수치가 집계된 2012년 기준으로 11개 회원국 가운데 남녀 임금 격차가 37.4%에 달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경기도 내에 중소기업이 7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워낙 많은 숫자이다 보니까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입니다. 경기도 내 70만 중소기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총괄부서죠. 경기도 경제투자실 기업지원 1과 강희진 과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기업지원 1과장 강희진입니다. 네. 네,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경기도 경제투자실 기업지원 1과 어떤 과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저희 경기도 기업지원 1과에서는 주로 하는 업무는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함께 경기도 내 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업을 지원하고 자금 지원, 기술의 사업화 지원, 판로 마케팅 지원, 기업의 애로상담 처리까지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업인들이 회사를 이끌어가면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자금이라고 하는데요. 경기도의 그 중소기업 육성 자금 또 신용보증 정책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저희
경기도에서는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도에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 규모는 1조 3천억으로 전국의 최대입니다. 예. 1개 기업체당 5억 원 이내에서 원자재 구입비 등을 위해 지원하는 운전자금으로 6천억 원을 배정하였고, 예. 1개 업체당 30억 원 이내에서 공장 증축, 설비 투자, 신기술 사업 자금 등을 위해 지원하는 시설 자금으로 7천억 원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저희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담보는 없지만 기술력, 사업성,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 경기도가 기업을 대신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1조 8천억 원을 보정할 계획입니다.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에게는 심사 없이 2천만 원까지 100%를 보증해주고, 신용 등급이 낮은 소기업도 보증 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특례 보증 제도를 통해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자금을 지원하다 보면은 그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쟁도 치열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경쟁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보니까 상반기에 7천억 원을 배정을 했는데, 예. 상반기 4월 15일에 자금이 다 소진이 될 정도로 그 자금이 신속하게 나오고, 7월 달에 하반기 자금도 3, 4분기 자금 4천억 원을 했는데, 무려 15일 동안에 4천억 원이 다 소진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예. 그만큼 기업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도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죠? 예.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그 협약 금리를 정하여 기업의 신용도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금리를 결정했습니다. 예. 금년부터는 은행 간의 공개 경쟁 고시금리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 보다 저렴한 금리와 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예. 그 상반기 운영 결과 전년에 비해 기업이 부담하는 평균 금리가 5%대였었는데 금년도에는 3.34%로 내려가 금리 인하폭이 1.36%로 낮아졌고, 타시도 기업 자금에 비해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 평균 금리가 0.47%로 낮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7월부터 온라인 접수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여 기업인들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하지 않고도 자금을 회사 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개선하였습니다. 물론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최근 질 좋은 창업이 경기 침체의 돌파구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요? 창업을 활성화하고 성공률 제고를 위해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창업 프로젝트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금이 부족하고 절차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1,072명의 창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확대해서 수원 광교 지역을 기술 창업 허브로 조성하여 바이오, 나노, 융합기술 등 첨단 분야에 대한 기술 창업을 집중 지원하고 인큐베이팅과 더불어 사업화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또한 경기도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기업 SOS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시스템입니까? 저희 경기도에서는 공무원이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기업인 입장에서 기업 애로를 처리하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기업 애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등 94개 기관으로 기업 SOS 지원단을 구성하고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기동반으로 상시 운영함으로써 기업 애로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년간 추진 실적은 자금 및 기술 애로 상담 등 5,200여 업체 8,600건을 처리하여 기업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그 애로사항을 해결해 쭉 주셨는데 이런 거는 뭐 애로사항 해결해 주면서 자금 같은 건 비용은 그냥 안 받습니까? 예, 전혀 비용 받는 건 없고 예. 기업인들께서 전화나 팩스로 저희 도 시군 기업 SOS 팀에 연락만 주시면은 저희 기동반이 즉시 현장에 찾아가서 기업을 애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기업 지원 업무 하시면서 느끼신 점도 많으실 것 같은데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그 현장의 중요성을 항상 제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네. 무조건 안 된다고 했던 기업 애로가 현장에서 기업인의 의견을 듣고 함께 고민하면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기업인도 공무원이 책상에서 안 된다고 하면 이해를 못하지만 현장에 가서 경청하고 자세히 설명을 하면 대부분 수용을 합니다. 안 되는 민원도 고맙다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기업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양한 기업 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창업, 자금, 사업화, 마케팅,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 맞춤형으로 지원해드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기업인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정책 홍보를 할 테지만 기업인 여러분께서도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경제투자실 기업지원일과 강희진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친절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켈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Korean. 안녕하세요, 켈리 캠입니다. I'm not a fan of sports. Are you? Are you a fan of sports? To be a fan of, to not be a fan of 이 오늘 표현입니다. To not be a fan of sports. 직역하시면 저는 스포츠 팬 아니에요. 저는 스포츠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스포츠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이돌 가수들 팬들 진짜 대단하지요. 미국에서는 fan 단어는 연예인 좋아하는 사람 뜻도 있지만 I'm a fan of 뭐뭐뭐 하시면 그냥 그거를 뭐뭐뭐를 좋아합니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Well, are you a fan of men wearing makeup? 남자들 화장하는 거 좋아하세요? Are you a fan of summer? 여름 좋아하세요? Yes, I am. I am a fan of summer. I love summer. Well, I hope you enjoy this 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수도권 투데이.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여러분의 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생활법률 상담실 조상원 변호사님. 네, 조상원 변호사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 생활법률 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법률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기에 좀 억울한 사연 보내주시면은 조성환 변호사께서 답변을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133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유치원생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다녀와서 열이 나고 막 토하더군요. 너무 놀라 병원에 데려갔는데 식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날 아이가 유치원에서 먹은 점심이 문제가 된 것 같아서 유치원에 전화를 했는데 유치원에서는 점심이 문제였으면 모든 아이들이 식중독에 걸렸어야 하는데 50명 가까운 아이들 가운데 3명만 식중독에 걸렸기 때문에 유치원 책임은 없다고 하더군요. 뭘 바라고 전화를 했던 건 아니었는데 책임을 회피하는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나더군요. 아이가 3일 정도 입원했는데 혹시 의료비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유치원 측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이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제 생각에는 오히려 50명 가까운 아이들 중에서 3명이 식중독이 걸렸다면 네. 오히려 그 유치원의 그 점심 식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치원 쪽에서는 어떻게든지 좀 책임을 좀 회피하고 싶은 그런 입장에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식중독의 원인을 밝히는 부분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전에 다른 식사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유치원을 다녀온 후에 이런 그 식중독 증상이 발생을 했다면 네. 유치원에 있었던 그 식사가 문제가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유치원 측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치원 측에서는 그 나머지 그 식중독을 일으켰던 2명의 부모님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하진 않나요? 예, 만약에 그 나머지 두 부모도 그 유치원 측 그 점심 식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유치원 측하고 어떤 그 뭐 협의를 하시는 것보다 예. 같은 증상을 일어난 그 세 아이의 그 부모들과 함께 예. 유치원 측과 얘기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관련해서 비슷한 질문 하신 분이 계신데요. 5599번님. 저도 유치원생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1박 2일 체험 학습을 갔는데 밭에서 풀을 뽑는 체험을 한 모양입니다. 아이가 풀독에 올라온 것은 물론이고 넘어져서 발목도 뼈었는데 유치원에서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연고만 살짝 발라줬더군요. 나중에 집에 와서 병원에 데려가 보니 바로 병원에 왔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 유치원생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미취학 아동으로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네. 유치원에서 이러한 애들을 데리고 어떤 뭐 체험 학습이나 야외 학습을 가게 되면 그 아이들에 대한 보호 감독 책임이 사실 그 유치원에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사실 유치원 관련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 사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그 더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것에 대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유치원의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는데 예. 이런 경우에 사실 그 손해액을 얼마로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좀 상당히 좀 그렇죠.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책임은 인정되기 때문에 어떤 뭐 위자료나 이런 것들이 인정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좀 몇 가지 더 알려드리면은 이러한 그 급식 등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어떠한 그 사고가 발생해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 예. 학교 안전 공제회라는 곳에 보상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공제회에서 심사를 해서 예. 어떠한 그 조건에 맞게 되면 거기서 먼저 그런 보상을 해주게 되는 거죠. 학교 안전 공제회. 네네 맞습니다. 글로 연락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1546번인데요. 설 연휴에 빌라 밑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위층인 저희 집은 부모님 두 분 다 응급실에 실려가지고 화장실 배관이 전부 녹아서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상을 완벽하게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조치한 건 내용 증명서를 보내 밑에 집에 새들어 사는 분에게 보내고 집주인에게도 보내드렸습니다. 보상받은 건 집주인이 화장실 공사를 해줬고 나머지 그러니까 병원비, 유리창 파손비, 벽지, 전등, 세탁비 등은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받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런 내용인데요. 집주인이 화장실만 수리를 해주고 나머지 그 뭐 피해 복구는 세입자한테 받으라는 건데 먼저 병원비는 누구한테 받아야 될까요? 예, 이 경우에는 사실 그 화재의 원인을 좀 밝혀야 되는데요. 그렇죠. 만약에 그 임차인이 뭐 거실에서 뭐 브루스타나 이런 거를 뭐 하다가 또는 뭐 가스불을 안 꺼서 뭐 이런 원인으로 해서 화재가 났다면 책임은 그 세입자한테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세입자가 이러한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는 거고, 원인이 뭐 그 건물의 노후라든가 아니면은 그 구조적인 어떤 뭐 전기 배선이 뭐 오래돼서 잘못됐다라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일단 그 소유주 아래층이 집주인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경우 만약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받으라고 라를 했다라는 것으로 봐서
세입자에게 어떤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예. 위증은 그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 유리창 파송비 또 벽지, 전등 이런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 예, 이러한 경우는 그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것으로 인한 방금 말씀하신 유리창이나 벽지, 전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사연이 소개된 김에 혹시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불까지는 아니어도 본인의 실수로 옆집이나 아랫집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 네네. 어떻게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예. 만약 이제 본인의 과실이 명백하다. 내가 생각할 때도 이건 내 잘못이다. 라는 것으로 해서 피해가 발생을 했다면 예. 오히려 먼저 사과를 하고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본인도 예. 어떤 법적 분쟁에 휩쓸리는 것보다 더 좋죠. 더군다나 그렇죠. 이제 이웃이기 때문에 예. 항상 같이 봐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염두에 두실 것은 그런 식으로 원만히 협의가 됐다면 어떤 보상을 해 주시고 나서 간단하게 예. 확인 서면으로 예. 이것으로 인해서 원만히 해결이 됐기 때문에 차후에 서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하나 서면으로 받아두시면 예. 완벽하게 어떤 분쟁을 막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다음 사연입니다. 8265번인데요. 6개월 된 오피스텔 12세대와 22세대 주택이 복합된 34세대 공동주택 대표입니다. 하자가 없는 세대가 없을 정도로 전 세대가 고생 중입니다. 건축주는 계속 보수는 해주고 있지만 똑같이 다시 같은 하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 예치금을 청구해 보수하고 싶은데 오피스텔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말이 있어서 오피스텔과 주택 간의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하자 보수 예치금이란 무엇이고 또 보수금 활용법 그리고 건축주에 대한 법적인 대응 방법은 없는지요? 네. 먼저 하자 보수 예치금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예, 아마도 그 하자 보수 보증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이 하자 보수 보증금이라는 것은 이제 건물이나 어떤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예. 공사를 하는 그 건설사 측에서 그 하자 보증 그 이행 보증 보험이라는 것을 가입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건물에 어떤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사실 그 건물을 지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 그 사람이 어떤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될 경우에 이러한 그 보증 보험사에서 그것을 대신 해주는 한마디로 이러한 그 건축 건물의 하자를 대비한 그러한 그 보증 보험이 되는 것인데요. 예. 이와 같이 하자가 만약에 전 세대에 걸쳐서 발생을 한다라는 것은 좀 심각한 그런 그렇죠. 경우인 것 같은데 예. 이런 경우에 그 건설을 한 사람이 정말 여력이 안 된다면 이런 경우에 그 보증금에 그 보증보험사에다가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런 경우에 근데 그 하자 보증보험 그 한도액을 사실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예. 공사액의 몇 퍼센트 보통 이제 10% 이내가 되는데요. 좀 그러한 좀 금액에 좀 제한 한도가 있는 것이죠. 예. 그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피스텔은 해상 사항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요거는 맞는 얘기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그것은 이제 오피스텔이든 주택이든 복합이든 한마디로 공사와 관련해서 하자가 발생하면은 그걸 예. 청구할 게 있기 때문에 예. 오피스텔은 안 되고 집만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건축주가 지금 계속 보수는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예. 건축주에 대한 법적인 대응 방법이 없는지도 물어보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건축주가 계속해서 하자를 보수를 해주는 액션을 취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 그러한 그 하자 보증보험에다가 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주가 하자 보수를 안 해줘야 되는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해주는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만약에 이렇게 지금 건물 전체적으로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에 그 입주자들은 한마디로 그 하자 감정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자 감정을 받으셔서 그러한 그 얼마 정도의 하자가 있고 그것을 보수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좀 명확히 하신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법적 소송을 들어가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299번이요.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입니다. 워낙 취업이 어려워서 작은 회사를 다니게 됐습니다. 문제는 제대로 쉴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들은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우리 회사는 주 6일 근무, 거기다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데 야근 수당도 안 줍니다. 더 문제는 공휴일에도 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 추석은 첫 대체 휴일제라는데 저희는 추석에도 놀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인데요. 네네. 그 주 6일 근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주 며칠을 근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렇군요. 일주일에 몇 시간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은 보통 하루에 8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40시간 정도를 기본으로 책정을 하고 있고요. 네. 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일주일에 추가해서 12시간 정도를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경우에 연장 근로나 이런 휴일에도 또 근무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줘야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수당의 50%를 더 가산을 해서 줘야 되는 거죠. 예, 이분은 공휴일도 못 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일 근무인 경우에도 역시 가산해서 그거를 줘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입니다. 9월 동탄 이 신도시에서 혁신의 리더 반도건설과 컬처 프로젝트를 선보입니다. 쇼핑에서 문화까지 동탄 이 신도시 시범단지를 대표할 신개념 스트리트몰 카림 에비뉴 동탄. 새로운 동탄 신도시를 기대하십시오. 문의 1800-0177.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